9월 1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설국열차 끝칸 같은 불평등 사회를 확실히 해소하겠다. 돌봄혁명, 페미니스트 대통령, 정의당 대선주자 이정미 전 대표의 말입니다. 어떤 각오와 공약 가지고 계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진상조사에 나섰던 국민대가 돌연 조사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문제, 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 여러 현안을 두고 대치 중인데요. 중진의 격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 하루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참여 샵 0951번 열어줬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민주 기자님 휴가 다녀오셨던데. 네, 주말 사이에 네, 가족들과 여행 다녀왔고요. 네. 힘드네요. 뭐 잘못 먹었는지 아주 배가 배탈이 나서. 아니, 전라도 쪽으로 가셨으니까 실컷 좋은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네. 힘들었습니다. 네, 급하게 먹으면 다 체하기 마련인데 요즘 뭐 정치판에서도 너무 급하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네. 지지율 토해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스스로 스스로 토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가 급하게 날로 드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이게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보 사주다, 제보 사주 의혹이다, 이렇게 또 프레이밍을 하는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점입 가경입니다. 서로를 향한 고발전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성명불상의 1인 해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네, 뉴스버스가 9월 2일에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한 달 전쯤에 이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을 두고 제보를 사전에 둘이 공모한 정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이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네네. 윤 전 총장의 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기네요. 네, 이 위원회가 박 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둘이 만남을 가졌을 때 동석했을 거라고 본 성명불상자 한 사람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은 어떤가요? 박정국 국정원장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게 수사를 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다라면서 조사하면 다 나와. 그렇습니다. 혐의를 완전 전면 부인을 한 상태고요. 이제 평소에도 그렇게 후배들하고 자주 만나서 격려하는 자리도 갖고 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이제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오늘 이제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한 것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그다음에 성명불상 1인 이렇게 고발했더라고요. 국정원법 위반인데 뭐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정치 관여죄라고 해서 국정원법 제21조에. 네. 근데 이 공수처법상 보면은 국정원장은요, 공수처에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검에 고발을 하는 것이 기소와 수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굳이 공수처에 고발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압박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동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어디 한번 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거죠. 셈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그렇죠.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 네. 뭐 공수처냐 윤수처냐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굳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게 아닌가. 그 내용은 차치하고 네네. 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고발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짚어 볼 수 있겠다. 요 점을.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말씀하세요.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박지원 원장을 또 국회로 불러서 네. 정보위에 좀 불러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박지원 원장은 압박을. 이제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죠. 뭐 안 나갈 이유가 네. 그분 입장에서는 없죠.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다만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게 이 네. 박지원 원장하고 이제 그 제보자가 만난 날짜가 8월 11일로 돼 있는데요. 네.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가 이제 밝힌 취재 기에 따르면 네. 최초로 그 텔레그램 그 대화방에 대해서 뉴스버스 측에서 인식하게 된 건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남 이전에 한 한 달 반여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고 그 네. 뒤에 뉴스버스 측에서 텔레그램 캡처 그 파일을 받게 된 게 7월 21일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8월 11일쯤이면은 본격적으로 뉴스버스의 그 취재가 거의 뭐 마무리돼가는 단계였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정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코치를 받았다고 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중요 인물을 만난 제보자가 굳이 그날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이제 밝히고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위 그 4월 8일자 고발장, 그 최강욱 대표,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4월 8일 날 손준성 검사라고 쓰여진 그 메신저를 통해서 김웅 후보에게 전달이 됐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을 했죠. 네. 근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판박이 고발장이 제출된 거는 8월 달이잖아요. 8월 25일. 예. 정점식 의원이 그 고발장을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렇습니다. 예. 8월 이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8월 이전이고요. 지금 네. 이제 문서 파일에 그 문서에 기록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HWP 파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기록을 봤을 때는 4월 22일에 정점식 의원실에서 작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8월 11일 날 만나서 어떤 이야기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자료는 4월 달에 다 넘어가 있었다. 그렇죠. 이미 자료는 4월 달에 다 넘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확인이 되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백혜련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세 건의 고발장 네. 이게 유사성을 판독해 보기 위해서 문서 판독 프로그램을 돌려봤답니다. 네. 그런데 손준성 검사 측에서 김웅 후보한테 넘어갔다고 하는 그 고발장하고 네. 실제로 고발이 제출이 예, 됐을 때 8월 달에 8월 달에 제출된 거. 고발장하고는 96%가 일치하고 96%. 예. 그리고 이제 손준성 의원한테서 보내졌다는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실에서 나온 초안은 98%가 일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8% 96%면 뭐 조사나 거의 뭐 다운표 구두점, 정도. 다운표 네. 뭐 이런 거 그 정도 정도.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법률적으로는 예. 사실상 같은 문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문서는 8월 달 이전에 이미 다 넘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사실관계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한편 오늘 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제시도 했는데 금요일 날 했다가 철수했죠. 9시 네. 좀 넘어서 야간에 철수를 했다가 오늘 다시 오후 2시경부터 네. 실시를 했다고 해요.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10일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11시간을 대치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철수를 했는데요. 오늘 제시도에 나섰는데 공수처 소속의 검사 2명, 수사관 등 17명이 오후 2시 35분쯤에 의원 사무실을 찾아서 압수수색 시작을 했고 또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 압수수색 있고 나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도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직권남용죄 등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네. 그 공수처는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네요. 네, 공수처에서는 꽤 강경한 그 입장문을 주말에도 발표를 했고요. 네. 오늘 좀 이뤄진 그 압수수색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압수수색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논란이 있었던 키워드 검색 관련해서 공수처 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오늘은 키워드 검색 위주로 하지 않고 이제 파일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목이랑 내용을 이제 뒤져보면서 이제 뽑았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조금 전에 이제 팩브리핑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보좌관 PC도 다 그 압색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예. 네. 이게 워낙 뭐 키워드 검색으로 하는 게 압수수색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출하게 되는 자료가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키워드에 걸리는 것만 오히려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키워드 검색으로 하게 되고요.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뭐 절차에 관해서는 뭐 제가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면 이 키워드를 넣는 게 적당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 키워드가 적절하냐 사건에 연관성 있는 키워드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이견이 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키워드를 가져왔다. 이것 자체가 불법일까?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자, 오늘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으니까 준항보장 낸 것도 뭐 어제 그냥 하루짜리 정치적 액션으로 네. 끝나게 네. 된 거네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 하고 정치 일정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사직안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밝혀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대선 경선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지 19일 만이네요. 오늘 어떻게 네. 처리됐나요? 오늘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상정이 됐고요. 여야 의원들이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의원 223명이 무기명으로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이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이 됐죠. 의원직 사직은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서 윤 의원의 사직 안건에 대해서 전원이 찬성 표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민주당은 의원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사퇴 선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19일 만이고요. 윤 의원은 표결 전에 신상 발언에서 자신의 사퇴를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의원 지역구는 서울 서초갑이잖아요. 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년 1월 초까지 그 재보궐선거 사유가 있으면 3월 9일 날 네. 같이 네. 하게 돼 있거든요. 몇 군데가 지금 치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서초도 그렇고 청주 상당 상당. 예, 거기는 정정순 의원이 의원직이 박탈됐기 때문에 네. 거기도 되고 이낙연 의원 사퇴가 아직 처리가 안 됐네요. 이낙연 의원은. 이낙연 의원은 오늘 이제 같이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그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일단 주말 내내 이제 이 후보의 사퇴를 만류한 걸로 지금 알려진 상태고 아마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두 안건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제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 내부의 분위기를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워낙 이낙연 후보 측의 지금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퇴 의사를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윤희숙 의원하고 동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이제 섞이면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네네. 판단을 좀 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제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경선 전까지는 사퇴 처리가 돼야 이 네네. 사퇴 카드를 낸 것의 효력이 어느 정도 그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얼른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해달라라면서 SNS 등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한 정치인의 고심 어린 결정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동료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처리 언제쯤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정세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오후 4시경에 했죠, 오늘. 그래서 대선 경선 후보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짤막한 경선 마무리 말씀을 주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오늘 오후 3시쯤에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 이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했고, 역시나 오후 4시경에 정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정 후보 캠프에서 한 분이 이 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보다 이제 사퇴를 할 때 기자들이 더 많이 왔다면서 이제 씁쓸했다고 해요. 비극이다 네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정 후보 사퇴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기존의 6명, 6파전에서 5명, 5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뭐 정 후보 캠프에서는 일찍부터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지율을 보면서 조금씩 나왔는데, 이 주말 사이에 발표된 1차 슈퍼위크 결과에서 추미애 후보보다 좀 밀려서 4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마음을 좀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브론즈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1, 2위가 바뀌는 거면 네. 실버 크로스가 2, 3위 바뀌는 거고 3, 4위가 바뀌었으니까 브론즈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의 사퇴, 오늘 오후에 긴급 사퇴 같은 경우 지난 그 주말 경선 결과와 연동돼 있을 것인데, 지난 주말의 경선 결과 좀 간략하게 우리 헬마우스 좀 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의미 중심으로 뭐 수치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1차 슈퍼위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네네. 뭐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과반을 무난하게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뭐 예상 범주 안에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네. 원래는 최소한 3위 이상을 기대했었던 정세균 후보를 뒤집고 이제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올라서면서 그리고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뭐 국회의장을 지냈고 또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제 거물급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모양새가 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이제 동력이 지속하기는 없다. 동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반면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제 호남 지지층이 일정 부분 겹치는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그 지지층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 다른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 네. 혹은 향후에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네. 정세균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구 피하는 모습. 오늘은 이제 백의종을 하겠다는 의지만 좀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의 그 기대를 부응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당과 뭐 새 대한민국을 위해 결정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어떤 네. 뭐 그리고 이제 결정을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지지층이 두껍기보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제 조직표호에 강한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옮겨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속이 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뭐 호남의 전북 지역이 정세균 후보의 본인의 고향이고 하니까 호남 경선 전에 사퇴를 해서 본인이 유리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얘기가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보니까 본인을 성남시장에 공천해 주신 것이 정세균 대표 시절이다 해서 인연을 네. 좀 강조하는, 그래서 각자 좀 이것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세균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네. 않아 움직이지 보이긴 않을 해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한 자릿수 지지율이 필요한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넘긴 했지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은 51%대에 해서요. 결선 투표를 이제 확실히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마음먹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낙연 후보 측은 물어보니 이제 그 의원직 사퇴 승부수를 던지고 35%까지 이제 좀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엔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네네. 양측 다 이제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이 필요한 그리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 선거로 가면은 전남북이 묶여서 호남으로 통칭되긴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구도를 보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자,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후 3시에 시작해서 1시간 30분 정도 협상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잠시 휴식 중이고요. 이따가 7시 30분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서울 지하철의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파업을 예고한 하루 앞둔 오늘 지금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 7시 30분에 다시 마주 앉기로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하는 안, 그리고 임금 동결을 제시했고요. 현재까지도 이 구조조정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이제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파업에 들어가면 일단 당장 내일부터 지하철 운행에 영향이 좀 있을 예정인데요. 출근 시간대는 정상 운행을 하고 낮 시간대는 평소에 한 70%대 정도로 운행을 할 예정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지는 파업이어서 시민분들의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그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서로 노와 사 간의 해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래 묵은 이슈인데 네네. 지속해서 이제 사측에서는 구조조정안, 특히 이제 임금 삭감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고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적자를 떠안게 된 여러 요소 중에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구조조정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노조가 이제 양보하기가 좀 쉽지 예민하죠.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을 지속한다고 해서 과연 이제 파업을 쉽게 막을 수가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년 5천억 원 정도씩 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임수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로 우대나 네.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무임수송이 그 적자액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액이 1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한 1조 6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를 위해서 사측에서는 2,0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자. 이렇게 안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노동 측에서는 정부로부터 이건 받아야 되는 돈이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일종의 그 노인복지 측면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측면이라면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라는 게 노조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 의식입니다. 예, 공익 서비스가 70% 적자의 70%라는 거죠. 이런 거면은 노하고 사하고 같이 네. 좀 요구를 힘을 해야 모아가지고 되는데. 중앙정부로 요구를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계속 네네. 얘기가 되었었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하철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네. 지방하고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네. 그래서 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이게 네. 여러 가지가 좀 꼬여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일까지 오늘 밤늦게까지 이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이 뭐 순항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 의미와 그 미칠 영향 등은 내일 우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구민주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은 마치 설국열차 끝칸의 이전 투구처럼 동료 시민을 향한 혐오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지금의 상황을 멈춰야 한다. 돌봄혁명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정미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거나 또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선 경선이 어제 보니까 언박싱 예. 해서 처음으로 예, 문을 열었죠. 대선 경선의 막을 열었죠. 네네 후보 등록은 언제 후보 끝나신 등록도 그저께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네네. 네, 완료가 됐고 어제 네. 최종 등록된 후보들의 경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다른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정의당의 경우 언제 후보가 선출되게 되는 겁니까? 10월 6일까지 일단 1차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4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1위가 네. 다시 10월 12일까지 2차 결선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뭐 그 약간 민주당 경선과 거의 크로스해서 네, 사실 민주당이 늦춰졌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원래 원래는 진행하기로 했던 일정에서 늦춰지는 바람에 정의당하고 거의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일정. 그럼 좀 불리한데 정당 관심을 받기가. 그래서 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계세요? 예. 자, 대선 경선 후보들 나오시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소위 탑 오브 마인드입니다. 이정미 하면 국민들의 머릿속에 탑 오브 마인드, 마음속에 가장 딱 떠올랐으면 하는 말. 이게 뭐냐? 정의당의 대선 전략이다. 대선 본인이 전략이다. 네. 심상정 의원이 굉장히 본인은 그러면 심은 전략이 아니다. 본인이 전략이다. 이 얘기네요. 네. 왜 본인이 전략입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네. 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지 의사를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은 분들도 저한테 출마해줘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이런 격려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드라마 중에 제일 재미없는 드라마가 결말이 뻔한 드라마잖아요. 네. 정의당이 그동안 국민들의 어떤 관심 바깥으로 좀 많이 밀려나 있었는데 대선조차도 거기 원래 그냥 1인 독주 체제 뻔히 나올 사람 나오겠다. 이렇게 된다면 관심을 받기가 주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네. 답안지를 성실하게 쓰고 있는 당이 정의당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는데 뭐 봐주셔야지 답안지도 제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제가 경쟁에 나가고 또 심상정 후보님과 제대로 추격전을 벌이면서 나중에 역전의 드라마까지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당의 대선 전략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두 후보들은 뭐 국민들이 더 잘 모르시는 김윤기 후보, 그 다음에 황순식 후보는 네. 이 심상정, 이정미 둘 다 평가받고 네. 평가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진짜 전략은 본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새롭게 그러니까 김윤기, 황순식이라는 다른 후보가 있고 또 심상정이라는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던 대선 후보가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 그 두 후보님으로부터 무엇을 평가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직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같이 져라 이런 측면의 이야기만 지금 들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정에 전직 당대표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또 성찰을 기반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은 함께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심상정 후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이제 대선 후보와의 비교 내지는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내 심상정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본인의 경쟁력은 뭐다? 일단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네. 변화를 확실하게 바라고 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이 낡은 정치판을 좀 제대로 바꿔봐라. 이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고 정의당이 그 판을 또 바꾸려면 정의당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그냥 모든 것이 바뀐다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또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 저는 경력직 신입사원 대선판에는 경력직. 신입사원으로 처음 얼굴을 내비치지만 대선에 도전할 만한 경력, 능력, 믿음 이런 것들을 쌓아온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대표님이 가지지 못한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의당에게 가장 그 위협적인 후보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는데 초반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를 봤을 때는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정치판 안에 묶이지 않고 어떤 시대의 도전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에 대한 기대. 근데 최근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도 대권 주자가 되는 것에 안주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 사이다인 줄 알았는데 김이 빠졌다. 최근에는 저는 설탕물 된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해법과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내놓는 해법 사이에서의 간극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식이 지금 이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 정도가 아니라 설탕물 됐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님은 검찰청 안에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평생 검찰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좀 더 하시고
대선에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회생활을 모르고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상태로 대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찰을 잘 지휘하면 되는 일이지만 네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모르고 대선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정미의 돌봄혁명 이게 뭡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철학과 시스템을 다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뭐 여야가 거대 양당 여야가 바뀌면서도 일관되게 국가 운영의 기준을 성장에다가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잡는 것은 가짜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의 어떤 건강 불평등, 환경, 주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삶의 질 개선 지표로 놓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얼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이 시장 체제 안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계가 파편화되고 어려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런 각자도생의 사회를 사회가 촘촘하게 서로 돌볼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연방 수준에 가까운 지방 분권을 이루고 광역단체, 지방단체, 읍면동 단위로 이 체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읍면동에 주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도시 안에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 환경을 돌보는 일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이제 돌봄의 시스템으로 전면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이 일이 진행되면은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돌봄 일자리. 네, 이 일자리를 한 100만 개 정도를 만들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이것을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까지 높이는 그래서 이때까지 돌봄 노동이라는 게 가장 그 우리 시장에서 가장 평가받지 낮은 못한 노동이었죠. 그런 노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노동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그분들에게 이제 참여소득이라는 것을 제가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5만 원, 10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실업을 없애고 그리고 불확실한 일자리들을 좀 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확실한 일자리로 바꿔나가는 그런 참여소득까지를 포함한 것이 돌봄혁명,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 아까 뭐 정의당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 없어지고 노동은 사라지고 페미만 남았다라고 이게 뭐 악의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특히 제가 이거 노동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평가까지를 포함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출마 선언 맨 앞에 지금 700만에 육박하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밖의 시민들을 일하는 시민들의 어떤 권리로 확장시켜내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국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제까지 계속 페미당이라는 공격들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피한다고 현재 정의당이 여러 숱한 노동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은 부각되지 않고 페미 문제만 부각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네. 뭐 가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의당에게 페미니스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좀 반문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다.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이 선언을 했고요.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까?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합니까? 모든 인간은 서로 연대합니까? 연대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평등 사회고 여성주의고 페미니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과의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요. 네.
그 보면 진보 개혁 진영이다 내지는 민주당을 견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체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진보 개혁 진영이라고 함께 묶일 만한 그런 정체성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공통성이 더 평가하고 이상 있습니다. 없다. 네, 정의당의 거리보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이나 정치 행보는 국민의힘하고 훨씬 더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고 네. 그리고 결국은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죄는 엄중하게 다루면서 이재용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정부랑 다를 것이 없었고 최근에 뭐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도 무엇을 위한 언론 개혁인지 뭐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출마 선언문 보면 의회 중심제, 네,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협치의 제도화가 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 중심제로 개헌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개헌은 사실은 장기적 과제, 조금 멀리 있는 과제로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 대선이나 내년 지방선거 등 이 선거 과정 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협치가 제도화될 수 있다면 네. 공조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기대도 하기 난망하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요. 저는 현재로서는 난망하다고 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속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의 승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일단 권력 독식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왜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우겠습니까? 한 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권력을 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결 정치가 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떤 단답지를 쓸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세력들이 적어도 이 위기만큼은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협치의 제도화가 당분간 민주당이 그런 것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일상적인 협치가 이루어지죠. 정의당이 낸 법안이 아니면 다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그렇게 뭐라 해도 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치의 노력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지만 안정적인 협치를 위한 제도 변화는 꼭 필요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24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총선 당시에 국민 총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협치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권력 구조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이외에 대통령제에서는 제도화될 가능성이 협치가 제도화될 가능성은 난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현재의 적대적 대결 구조가 네네. 정치 문화로 너무 깊이 자리 잡아 버렸죠. 이미.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치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저한테 지금 주고 가셨어요. 정의당 이정미 정치 산문집. 이정미의 정치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한민국 따뜻하게. 국민들이 너무 냉정한 시장에 그리고 너무 차가운 국가에 전부 방치되고 내몰려 있습니다. 이제 국가 많은 대통령 많은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60년 뉴올리언스 법원은 백인 전용 초등학교에 흑인 학생을 입학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해 11월 14일 루비 브리지스는 윌리엄 프란츠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인 주민 학부모들이 모여서 검둥이, 빨갱이라고 외치며 계란과 토마토를 던졌습니다. 흑인 인형을 담은 모형 관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도 있었습니다. 루비의 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딸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기도해라. 무지한 탓이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6살의 어린 루비는 꿋꿋하게 백인 보안관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린 루비의 이 강인한 정신은 곧 흑인 민권 운동의 아이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인 사회에서도 루비는 자신들이 가하는 억압과 차별을 보여주는 명징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당선 직후 더 알려진 캠페인 포토 일러스트 That Little Girl Was Me 라는 이 포스터는 그의 사진에 루비의 실루엣을 그림자로 합성한 것입니다. 루비가 연기를 함께 걸어 만 60년 만에 백악관에 이르렀다는 의미였습니다. 9월 9일 루비 브리지스의 67회 생일이었습니다. 9월 13일 오늘은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 투지에 나선 지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대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7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개월이 흐른 뒤 검증 시효가 경과돼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 좀 결론이 이렇게 나서 우리 의원님 좀 웃음만 나오시는 결론인가요? 이 결론 보고 어떠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국민대는 아주 바로 조사를 할 것처럼 거기다가 이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자격 그 조건으로 학술지나 학술대회 3개의 논문을 또 냈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죠. 사전 조건이 있었죠. 예. 네 개의 논문을 다 그 조사할 것처럼 막 국민대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그 자기네 그 내부 규정에 붙이게 그 한 줄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황당하고 막 이 배신감 같은 것까지 막 느껴져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뭐 조사할 것처럼 그렇게 표명하지 않았다고도 모르는데. 네네. 네. 뭐 많이들 그때는 관심이 있었지만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니 이 논문은요 일단 그 표절도 문제고 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이제 표절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 그렇죠. 표절도 문제고 논문 자체가 이렇게 함량 미달인 논문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함량 이게 미달. 제가 그 교육부 훈령에 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연구 부정행위를 보자면 그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냐, 표절이 있었냐, 그다음에 그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요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냐,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그 학계에 퍼져 있는 행위냐 이런 등등 해서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촘촘하기도 하고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증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걸로 검증을 아예 본 조사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들어가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시효를 규정한 자기네 그 내부 지침이죠. 내부 규정에 부칙을 이제 내걸은 거죠.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검증 시효 이런 규정은 없던데. 원래 이게 있었다가 네네. 2011년도에 네. 이 연구와 관련된 건 시효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그 훈령에서 그걸 삭제했어요. 2011년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효와 관계없이 이 연구 논문과 관련된 거는 언제든지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사실상 공식화한 거죠. 연구 검증 시효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시효가 있었는데 2011년에 시효를 없애면서 연구 논문에 대한 검증 시효는 없어진 거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서 그렇게 이제 그 훈령에서 없어지고 나서 국민대는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또 이제 개정을 했어요. 네네. 개정을 하면서 이 훈령에 맞춰가지고 자기네도 그 시효를 없애는 시효는 원칙적으로 없다.
네네. 이런 거를 넣어놨죠. 넣어놨는데 마지막 부분에 왜 부칙이 있잖아요. 법령상 보면. 예, 부칙 단서 조항이 네. 있던데요. 예. 예, 그 부칙에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사실상 이 본 조항에서 원칙으로 명시한 거를 살짝 뒤틀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꼼수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이 이 교육부의 훈령, 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취지에 그 훈령의 취지, 법령의 취지에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거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교육부는 해야 되죠. 그리고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당시에 이 훈령에서 그 시효가 없어질 때, 네. 없어질 때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됐나. 네네.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살펴봤는데 네. 국민대처럼 그렇게 단서 조항을 부칙으로 다른 대학은 아직까지는 제가 뭐 전국에 300개 넘는 대학이 있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뭐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많은 대학들은 이 논문 윤리, 연구 윤리에 관해서는 시효를 다 없앴더라고요. 그렇다면 국민대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게 우리 국민대 연구윤리 부칙조항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칙조항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칙조항이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그 네네. 상위 법령에 사실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위 규정은.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죠. 네. 오늘 그 국민대에서 대학원장 하시던 분이 네. SNS에다가 예, 이 쓰셨더라고요. 국민대 조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모든 양력에서 국민대 관련 사항을 다 삭제했다 이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사실은 상식계에 벗어나는 일인지 그리고 국민대 관계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런 거를 사실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경우 당선 직후 표절 의혹이 나오자 국민대는 속전속결 15일 만에 조사했고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했죠. 네. 그래서 학위도 사실상 아마 박사학위도 취소되고 네. 그래서 아마 문대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학력을 보면 아마 학사학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네. 그러게요. 같은 국민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이 부칙 조항이 일관되게 적용이 됐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검증을 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네, 제가 사실은요 이게 이제 부칙이 상위 본 조항이나 상위 훈령에 위배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이 논문 표절이나 연구 윤리가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나 무슨 대학 교수나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나 뭐 작년에 홍아무개 가수 그죠? 네네네네. 가수 그다음에 또 아무개 인기 강사 그죠? 방송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출연하던 방송 다 취소하고 다 하차하고 이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들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 입장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국회에서 좀 잘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국민대를 생각하면 자기네 학교 학생이나 구성원들이나 대학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유력한 정치 권력자를 지키는 것에 더 우선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한 거 아닌가.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게 국민대 학생들이나 국민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대가 7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네,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네네. 나름대로 우리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대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이 또 국민대 초창기에 그런 출발을 안을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는데 네네. 이런 걸 하루아침에 제가 볼 때는 무너뜨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품격 있는 국회 생활, 슬기로운 국회 생활,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중진의 격, 여당 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환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오늘도 사탕수수로 네, 사탕수수. 만든 예, 환경의 기후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십니다. 자,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나흘간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 분야 했고요. 내일 외교안보 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정치 분야에는 이게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일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뭐 질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네, 외교안보 분야에 질의할 예정인데요. 예. 이게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은 과거에는 주로 북한에게 좀 판문점에서 총 쏴달라. 총풍 사건.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거 개입을 했었죠.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잘 안 맥히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가 사실상 건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총풍과 건풍이 사실상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을 좀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대정부 질문이 참 깔때기처럼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자,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손중성 검사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 여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레임이 갑자기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 제보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쪽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국정원장 경질과 사퇴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자, 이거 물타기입니까? 박지원 게이트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것 같으면 네.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거의 뭐 전지전능한 신이어야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현재까지 4월 달로 돌아가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하고 사실상 공모해서 네. 제3의 검사가 작성을 하고 네네. 그거를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동기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고 그게 조성은 씨한테도 전달되고 또 중간 고리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정식 의원에게 또 전달된 과정이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이 팩트라면 네. 이 전 과정을 1년 전에 목포에서 국회의원 당시에 선거 우리 중이셨는데. 네. 우리 당 의원도 아니었고 네. 선거를 치르는 분이 그거를 1년 반 전에 기획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논점을 바꿔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금 타임라인을 봤을 때 7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만나서 제보를 사주한 건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약간 논점을 두 개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추미애 후보는 그렇게 표현했던데 강도질한 것을 신고했다고 신고한 것을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건데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네. 본질적으로 없었던 것을 무슨 조작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대체로 작년 4월 3일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거의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장관 간에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제보 사주와 무슨 상관이 있냐?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손준성 검사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고발 사주가 되었다면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4월 3일은 4.15 총선 바로 직전이었고 예, 그렇죠. 이 고발 사주를 한 이유와 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과 한동훈 검사의 명예훼손을 근거해서 일종의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고 했던 거다. 선거 개입을 통해서 얻을 목표는 소위 현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네. 그 최종 목적은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고발 사주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네. 비위를 내놔라. 그렇죠.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그 일종 그것도 공작에 가까운데 그게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일종의 검언 유착을 통해서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진 게 3월 31일. 31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또 일종의 새로운 물타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닌가. 네. 저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그 과정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그 서초동이 바빴더라고요. 네. 타임라인을 쭉 보면 네.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에 이어서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을 해서 뭐 이런저런 그 현안 질의를 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정보위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뭐 박지원 원장도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정보위 소집하는데 동의하시고 같이 소집할 건가요? 글쎄요, 뭐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박지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 모르지만 네. 뭐 피해갈 일도 아니고 실제로 게이트가 있었을 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국회의 질문에 아마 당당히 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 중에라도 정보위가 소집될 개연성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국정감사 기간에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 기간. 올해 이번 주는 대정부 질문이고 있으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네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보위에서 답변하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관계가 조금 더 국회를 통해서든 수사기관을 통해서든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 제가 좀 열흘 이상. 네. 아쉬운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이 고발 사주를 통해서 야당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네.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고 그 과정에 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유착인데 네. 이 유착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국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당시에 언론에 흘려진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검찰과 정치 검찰과 야당 간의 유착이 있었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국민의힘 측이 오히려 소위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뭐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네. 사회에 특히 언론 지형이 네.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네. 국민들은 174석을 가진 정당에서 계속 언론만 탓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 진지하게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오늘 김웅 의원 그 압수수색은 제시도해서 좀 네. 거의 뭐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없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네, 뭐 과거로 보면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하는 뭐 하긴 뭐 청와대도 압수수색 청와대도 당했죠. 압수수색을 하고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니까 네. 사무실도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데 예, 의원실과 마치- 부속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치 이 공수처가 불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네. 마타도를 돌리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뭐 큰 저항 없이 압수수색이 그냥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는 게 좀 겸연쩍고 옳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그랬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황. 뭐 김웅 의원 법원에 준항국장 내고 했는데 오늘 뭐 압수수색 끝나서 이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고요. 네, 실체적 진실이 아마 조금씩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황도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차 슈퍼위크가 어제 끝난 거죠. 네.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 승리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과반 넘기 상황이 계속 될 거냐.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30%를 어쨌든 넘겼는데 더 치고 올라가서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이게 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슈퍼위크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나 권리당원 투표의 경향을 보면 대개 이재명 지사가 53에서 55% 정도를 그렇죠. 얻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네. 일종의 추미애 후보 쪽으로 나눠주기가.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표가 나눠진 건 아닌가 이런 네, 게 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 표의 일부가 또 이낙연 후보 후보 쪽으로 쪽으로. 옮겨가면서 네. 추미애 후보 표와 이낙연 후보 지지표가 조금씩 상승한 게 이번 1차 슈퍼위크의 주요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또 호남 쪽 전략적 투표에 흔히 능하다는 호남 유권자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 사퇴를 오후 4시에 전격적으로 하셨어요. 네. 완주할 거라고 봤던 후보들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 슈퍼위크 결과 이후에 무엇이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냐.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세균 후보 지지표나 정세균 의원 캠프에 있던 의원님들이 어느 캠프로 또 갈 거냐. 어디 집단적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산계할까요? 각각의 캠프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선거 연합 방식이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세균 후보를 돕는 분들의 성향이 또 누구 손을 들어주진 않을 거다. 예, 다 제각각이고 다 개성이 있는 자기 또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몰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선거인단들도 제가 보기엔 아마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정세균 후보의 사퇴가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글쎄 뭐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좀 네. 지켜봐야겠죠. 예. 역시 원내 수석 부대표님이시라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 네. 주시네요. 예, 뭐 논리적 귀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누구 어느 한쪽을 손들어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시간이 짧았습니다. 사실 더
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예, 여기까지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야당 편 이어집니다. 중진의 개혁 이번에는 야당 편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바톤 터치하면서 제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때문에 예, 오늘 질문을 직접 하지는 직입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예, 질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네. 이 고발장 사건하고 네네. 수사 주체인 공수처 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에 이제 이거 직접 관련된 거는 선거가 제가 지난 한 30년 보아왔던 대선의 과열 혼탁 네거티브 마타도어전으로 다시 또 네. 되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네네. 이 좀 우려 네네. 그런 것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대기 중인 여러 가지 민주당발 법안들에 대한 우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 하나씩 오늘 예. 뭐 관련돼 있는 분야가 많으세요. 보니까 예. 최재형 캠프 또 총괄하고 계시죠. 교육위원장님이시죠. 예. 오늘 또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발 사주 관련된 말씀 주셨죠 하니까 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최재형 후보님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뭐 밥 한 끼 먹는 게 다 그냥 의미 없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저녁 식사하시면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간에 어떤 이야기 나누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건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래 전에 그 윤석열 후보께 그 한번 회동 제안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안 됐죠. 네. 이번에 다시 이제 제안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직접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물론 이제 그 조사나 수사 결과로 뭐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지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은 지금까지는 밝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여러 관계된 이 기관들의 의혹이나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진실이 규명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이 왜곡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공작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쟁자 입장을 떠나서 같이 힘을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그 회동 제안 배경이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괜히 개인을 후보 한 명 디펜스 하려다가 막으려다가 후보 한 명 보호하려다가 당까지 다 큰일에 빠질 수 있다. 당이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최재형 캠프에서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게 윤석열 후보 개인이 이 연루돼 있는 건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그쪽으로 마치 연루돼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우리 당으로 보냈고 그걸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좌시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고 그거는 뭐 경쟁자의 입장을 떠나서 옳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제 같이 대응을 해야 맞은 거고 또 어쨌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지만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은 당도 그 과정에 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은 사실인 대로 우리가 빨리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무감사 좀 빨리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 당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으로서는 그런 그 잘못된 이 정치공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 당에 소속된 후보들이라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당이 비호할 수는 없지만은 네. 현재까지는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이 이슈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그 일을 알았느냐 지시했느냐 그건데 그에 대해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엄청 지금 고소고발 당하고 뭐 공수처가 무엇이 무슨 뭐 피해자처럼 이야기하고 제목까지 뭐 내게를 막 나열하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우리 당 후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한 일, 불법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이 가만히 있다면 그건 당도 아니죠. 네. 그럼 네. 이제 홍준표 후보는 대선 경선이라서 조금 본인의 입장을 네. 너무 강하게 사실 같은 당에 있는 당인으로서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최재형 캠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보도에 제기된 의혹이 네. 사실로 만약에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네. 지금 우리 당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 하나도 사실 아니고 다 거짓이고 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부담이 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실로 밝혀지면 당도 이상한 그렇죠. 모양이 되지 당연히. 않냐. 예.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이건 네. 사실이다 아니다 하고 막 그냥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건 안 되고 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기정사실화 해놓고 막 비난을 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해주고 네. 또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그 과정에서 어떤 공작이 작용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는 당이 해도 네.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 선까지는 우리가 그 나중에 뭐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이미. 그걸 하자는 의미고 네. 홍준표 대표는 그러다가 혹시 너무 예. 뭐 사실 확인도 안 됐으면서도 막 그냥 이건 다 거짓이다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좀 나중을 생각할 때 좀 선을 끌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아예 나서지 말고 그냥 뭐 놔두라 이런 거는 아니겠죠. 아유,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 역시 예. 품격 있게 선회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거의 사실관계 확신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일 경우에 나중에 그걸 너무 지나치게 비호했다가는 당이 부담이 되듯이 거꾸로 사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네. 그거는 민주당이든 그 수사기관이든 특정 언론이든 심지어 우리 당내 후보일지라도 그건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죠. 자,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관계에 주목해서 이걸 박지원 게이트 내지는 제보 사주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하면 그냥 밥만 먹었다 이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뭐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의 이슈의 핵심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묵인했다든지 지시했다든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는데 바로 그냥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나오니까 그런 수준이면은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박지원 게이트지 이렇게 맞받아치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맞받아치는 의미다. 예. 정치적 수사 맞받아치는 의미다. 예. 왜냐하면 둘 다 이게 등가성이 있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박지원 후보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하고 만나고 그 만나는 시점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스러운 일들을 보면은 뭐 박지원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조혜진 의원님처럼 이렇게 서로 격을 갖추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야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어가 많이 저는 너무 인플레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지적한 부분도 그겁니다. 사실은 조금 있으면 밝혀질 텐데 뭘 벌써 나서 가지고 뭐 사건을 규정을 해버리고 뭐 국정문란이니 국기문란이니 뭐 국정농단이니 뭐
뭐 범죄자니 무슨 뭐 이렇게 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양쪽 다 좀 조금만 그런 기다리면 다 나오는데. 양쪽 다 조금만 사실관계를 더 기다려야지 너무 언어가 인플레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우리 교육위원장님이시니까 예. 이거 분명히 교육위원회 열리면 예.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제가 강민정 의원님이랑 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국민대 그 김건희 씨 예. 그 박사 학위 예. 논문과 관련돼서 예. 국민대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예. 예비조사에서 검증시효가 지났으니까 예. 이거는 더 이상 본조사하지 않겠다. 예. 라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예. 교육부에서도 예. 이거 혹시 교육부의 지침 훈령과 예. 그 국민대의 그 규칙이 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예. 살펴보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예. 강민정 의원님은 이 훈령이 바뀐 이후에 예. 2011년에 훈령이 바뀌어서 검증시효는 없다라는 예. 취지로 바뀐 이후에 예.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그런 부칙이나 이런 거 없는데 국민대만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예. 취지로 해서 교육위원회 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 뭐 교육부가 들여다보겠다 또는 예. 뭐 다른 범여권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단단히 벼르고 따져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교육위원장님 어떻게 회의 진행을 좀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회의 진행 운만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일단 그 교육부 훈령이 이제 그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네 그런 것부터. 예. 국민대에서 그렇게 이제 검증 시효가 지났을 때 네. 그 검증하지 않는 것이 그게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건지 네네.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상식으로 보면은 나머지 반대편 쪽의 사건들은 보면은 검증 시효도 안 지났는데도 미적거리고 미루고 막 이게 질질 끌고 했던 걸 비교하면은 그런 이렇게 시효가 지나서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는 비난 대상이 되기가 어렵죠. 시효도 남아 있는데도 막 미적거리고 막 이렇게 네네. 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검증시효라는 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뭐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예. 거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법률가 출신이시죠. 저는 법률가 아니고 법학을 했습니다. 그 공소시효는 막 그 이 피고가 예.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예. 증거도 잘 없으니까 예. 그 죄를 면해준다라고 예. 하는 취지가 있는데 예. 학술 논문을 만약 표절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막 고통받고 증거가 없으니까 시효가 지나서 이 검증할 수 없다. 이거는 약간 이게 이 뭐 형법상의 공소시효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겠죠. 취지는 약간 다를 텐데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 표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그 시대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논문에 대해서 검증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네네. 그냥 그 시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걸 나중에 바뀐 세월이 네네. 지나서 바뀐 기준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해버리면 그것도 또 황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시효를 두는 것도 뭐 네.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살펴보고 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보고. 원만히 일을 예, 진행해 제가 주시고요. 결론 내버리면은 네.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여론조사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뭐 최재형 후보님이야 뭐 8명 컷오프에 당연히 들어가실 거라고 보는데 감사합니다. 예. 4명 컷오프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원희룡 후보님이 아주 칼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4명 컷오프에도 들어가는데 뭐 큰 무리 없으실까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또 홍준표 후보 돕겠다고 하면서 예. 그 중도 하차를 하셨고. 예, 그때도 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뭐 여론이라는 거는 또 이제 좀 움직이는 거니까. 네네.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인물 자질, 뭐 그릇의 크기, 뭐 모든 면에서 보면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네. 다들 믿고 네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후보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압축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근데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은 다 우리 당 훌륭한 분들이고 네. 눈물을 머금고 한 번 한 번 떨어뜨려야 되는 게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결기를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은 8명 들어가는 때라 아직은 여유 있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결기는 있는데 네. 예, 보여드릴 타이밍을 봐야겠죠. 네, 4명으로 압축될 때 우리 조혜진 의원님의 결기를 한번 예. 신장개입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진의 격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법과 경제는 매일 들리는데 과학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야 하는 걸까? 신장식의 신장개입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한 또 하나의 축. 대통령이 꼭 알아야 하는 과학 이야기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또 이번 주에도 핵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왜 대통령이 핵무기 그리고 핵발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핵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장단점 네. 핵발전은 에너지 효율 높고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고 또 탄소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 가장 큰 단점으로 사용 해결료 처리 문제. 네.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사실 현재까지 답이 없어요.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없다. 지금. 아니 저 뭐 바다 밑에다가 넣는다. 또 우주로 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주로 쏠 수 있으면 쏘았겠죠, 이미. 근데 그래요? 안 쏘잖아요. 이게 사고 나면 지구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미칠 수가 있기 올라가다가 때문에. 빵 터지거나 하면 네, 네. 그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 채택하고 있는 게 네네. 뭐 해저 깊은 뭐 동굴이나 이런 안반에다가 그래요. 그런 데다 묻어버리자. 넣는다고. 예. 뭐 이제 핀란드가 이제 그 정도 하고 있고 스웨덴에서 아마 뭐 비슷한 걸 찾고 있고 이제 그런 수준이고 미국에서도 그 사막에 무슨 산 속에다가 네. 사람 오는 데다가 네. 거기 뭐 깊숙이 뭐 묻어두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또 뭐 다시 고려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아직까지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제일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린다. 네, 이런 정도 어쩔 수 의미. 없이 이제 묻어버리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그 최소한의 그 안전 시한이 보통 10만 년 정도 잡아요. 10만 년, 그러니까요. 30만 년. 예. 10만 년의 타임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1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슨 동굴 벽화 같은 거 있죠. 뭐 라스코 벽화. 네네. 알타미라 동굴 벽화 뭐 이런 하여튼 거. 그런 게 몇만 년 전이에요. 그게 몇만 년 몇만 년 전이에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10만 년 전이면 어떤 스케일이냐면은 그 크로마뇽인 현생 크로마뇽인. 인류가 출현한 게 뭐 10몇만 년 이렇습니다. 예, 그 정도의 시간 간격이고 그래서 앞으로 10만 년 뒤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 체계나 문자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단계죠. 지금 아무리 워닝을 써놔도 그때 네. 가서 그 워닝이 읽힐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담겨 있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시간 스케일이라는 거죠. 10만 년이. 과학자들은 그 정도 스케일로 본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용 해결료 답이 없다. 사용 해결료 처리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보면은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포화율이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사용 해결료를 임시로 원전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네.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차올라서 월성 원전이 98.2% 네. 거의 다 찼죠. 나머지도 뭐 87%, 뭐 84%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7,000톤 넘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지금 현안인데 그런데 그 사용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부지 우리도 뭐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디 뭐 깊은 뭐 바닷가 뭐 화강암 이런 데다가 동굴에다가 깊이 뭐 묻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지 선정조차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경주에 있는 거는 저준위 그 방사선 그건 의료 네, 방사선
폐기물 뭐 이런 걸 저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용 해결료는 고준위 중에 제일 심각한 애들이죠, 이게. 이건 지금 장소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그 국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인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줄이자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핵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핵 발전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서 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진 않은데 네네. 없진 않지만은 파리 협약에서 그냥 다 우리 핵 발전으로 깔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이 미래 세대 정말 대책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영화 킹덤에 보시면 적군을 막기 위해서 좀비를 풀잖아요. 네네. 그게 다 쫄딱 망하죠. 예, 예. 거의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비를 풀자 거의 뭐 이런 수준인 거죠. 탄소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핵 발전을 얘기하는 거는 탄소 위기를 빌미 삼아서 좀비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문제가 되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RE100이라고 하는 Renewable Energy 100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상품을 만들 때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100% 활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게 하겠다. 여기에 원자력이 안 들어가요. 원자력이 안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유럽 쪽에서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한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구글은 지금 RE100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품을 공급받을 때 요구 조건으로 너네가 만든 부품이 RE100에 부합하느냐,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어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고 그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원전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걸로는 안 된다. 원전으로는 안 된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10만 년, 100만 년 뭐 이런 정도의 타임 스케일을 그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시간 동안 이게 우리가 인류가 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연료 재활용 기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네요. 새롭게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그 사용 핵연료를 이제 그 재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처리해서 그 중에 쓸만한 애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이제 원전을 돌리는 리사이클링입니까? 네, 뭐 이제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재처리를 합니다.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 239 같은 위험한 물질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사실 일본은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못하게 됐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좀 불평등한 거죠. 일본은 패전국인데도 허용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막혀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기했던 게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 건식 재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에서는 건식, 습식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플루토늄 239만 뽑아내는 게 어려워요. 다른 것들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뽑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한 건데 요게 이제 잘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용 핵연료 부피가 뭐 20분의 1로 줄어들고 발열량도 100분의 1로 줄어들고 반감기는 최대 뭐 한 100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년 이렇게 묻어둬야 되는 걸 뭐 한 300년 정도 묻어두면 된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그런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미국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최근에 나온 거는 이게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그 재처리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기술적 타당성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냥 이론의 영역에서 일부
얘기를 그러니까 한 아마 거다. 뭐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은 또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어느 수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상용화되거나 이렇게 가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지난 금요일에 사실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라서 저도 잘 체크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뭐 이게 월성 원전 네. 우리 저 뭐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는 월성 원전 때문에 난 네.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지난 금요일에 방사능 유출 관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이게 월성 원전 3호기인가요? 네, 월성 네. 3호기 네. 지금 뭐 지난번에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건 월성 원전 1호기였고 네. 근데 이게 10여 년간 삼중수소나 세슘 등이 다량 유출돼서 직원들은 피폭됐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네네.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예. 이게 사실 그 처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그 한겨레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2019년 4월에 월성원전 부진의 지하수에서 이제 뭐 리터당 70만 베크렐이 넘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발견됐다. 네. 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단독 보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 포항 MBC가 이제 1월 달에 관련 내용을 다시 보도해서 이게 문제가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한수원에서는 이게 그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뭐 유출된 게 별로 그렇게 위험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해명을 했었는데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해결료 저장조 밑에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어떤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네,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민간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그 보고서를 그 같이 검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9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발표를 한 내용이 보면은 그 정말로 삼중수소나 이제 그 감마액종 이런 것이 검출됐다라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그 수조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아니, 구멍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이제 차수막을 설치를 한 게 이제 공사하다가 뭘 이제 기둥을 잘못 박아가지고 부서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이게 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네. 지금 뭐 한 10년간 샜다는데. 10년 정도 그 시간차 이게 뭐 그 파손됐던 그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10년 동안 계속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 너무 어이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얘기 쭉 들어보니까 무엇을 못 박다가 네네네. 밑에 기둥을 박다가 기둥을 이 기둥을 내려 박다가 네. 그 수조까지 네. 그 박으면서 여기가 깨졌다. 뭐 에폭시 거기를 라이너 샜다. 이걸로 이제 차수막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파손이 됐다고.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한수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원전 바닥 그 수조 바닥에 그 차수막은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처음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해명이 틀린 걸로 드러난 거죠. 네, 이거 그래서 너무 이거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런 원전 문제, 뭐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네. 우리는 안전하냐라고 질문을 안 계속하고 안전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뭐 관련 공학자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네. 기술력이 높다, 관리 네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보통 국민들은 그걸 믿어왔는데 네. 그 믿음을 사실 배신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오늘 월성 원전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월성 네. 원전 얘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월성 원전 얘기랑 후쿠시마 네, 얘기 네, 네. 다음 주에 같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종필 박사님이셨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퇴근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